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요. 또 일이 손에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요. 연휴를 맞아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배탈이 나서 배가 아프다든가 이렇게 병원이나 약국을 갑작스럽게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네. 이럴 때 어디로 갈지 너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 번호 세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29번, 그리고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119번, 네. 그리고 시도 콜센터 120, 120번 이 세 개의 번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아래에도 안내가 돼 가고 있는데요.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포털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명절병원을 검색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또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도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심심할 수 있도록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 조금 일찍 마무리하는 직장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조금 가뿐하게 저희 충북 오늘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충북 지역의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오늘은 보도국의 조상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사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피해 소식입니다. 태풍 링링. 비는 많이 뿌리지 않았는데 바람이 무척 강했습니다. 청주공항 쪽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8m를 기록하는 등 도내 상당수 지역에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낙과 피해인데요. 네. 수확을 앞두고 과일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영동군 영동읍의 배 과수원인데요. 바닥에 떨어진 배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네. 저 과수원은 가지에 달려있는 배보다 바닥에 떨어진 배가 더 많았습니다. 이달 말에 수확할 예정이던 농민은 그야말로 망연자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동이 피해가 컸군요. 네. 이거 다 폐기처분 해야 자, 돼. 농사짓기도 되겠는데 이거 주선해서 폐기처분하면 골치 아파요. 이거. 힘이 따라서 하들 못하고 자연봉사나 좀 해서 이거나 좀 치워줬으면 속이 좋겠어요. 어떠실까요? 네.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이고 농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네, 가공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손해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네.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낙과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가공식품으로도 잘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우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워낙 지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가의 하소연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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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혼자 농사 짓기도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챙기려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충북 경제가 올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각종 경제 지표가 전국 통계보다 훨씬 좋게 나와서 충북 경제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에 부풀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안 좋은 통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기업들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3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경기 동향을 조사했습니다. 네. 추석 명절 체감 경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악화됐다는 응답이 3분의 2가 넘는 67.9%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자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악화됐다는 답이 54.3%로 역시 4.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기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체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예,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실질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제일 막막한데요.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뭐 뿐만 아니라 체불 임금도 네. 그렇고 또 뭐 상여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추석 귀성비 이런 것들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임금 채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네, 체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이게 증가한다는 건 경제가 좋지 않다는 말이겠죠. 네. 네. 물론 제도 홍보가 이전보다 많이 됐다거나 또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는 변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당금 지급액이 늘었다 이거는 그만큼 기업들 사정이 좋지 않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체당금이 그동안 얼마나 증가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관할지역 집계 결과인데요. 체당금 신청자가 지난 2017년 1,151명이었는데 이 숫자가 작년엔 1,348명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8월까지 벌써 1,367명이 됐습니다. 네. 내가 다니던 기업이 도산하거나 실질적인 파산 상태에 빠져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 중에서 체당금을 달라고 국가에 신청한 사람이 올해 8월까지 1,3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 총액을 보면요. 2017년에 51억 7천만 원에서 2018년 58억 7천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급 총액도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증가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열심히 일하고도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고 무언가를 이제 충분히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우울한 일이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이 체당금 제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될까요? 네, 체당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체당금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을 하고요. 소액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네. 그런데 돈을 실제로 지급해 주는 곳은 두 경우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임금 채권 코너에 소개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부 기자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제가 좀 간단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왜 경기가 나빠진 이유가 우리가 이제 산업 구조적으로 뭐 52시간에 지금 묶여 있기도 하고 나름대로 밀레니얼 세대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나가 보시면 좀 어떤 말씀들을 실제 그냥 노동자나 또는 기업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세계 네, 비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좀 개혁적인 어떤 정책들, 네. 뭐 그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맞물려서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환 사이클을 좀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은 부적응기 뭐 이 정도로 네. 좀 적응기로 이제 해석을 좀 하면 되겠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국회 세종의사당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세종시를 중심으로 설치 요구가 계속돼 왔었는데 이제는 민주당과 국회 차원의 논의 단계로 진일보한 분위기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바로 세종시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막상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비효율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국회 본회의 기능은 서울에 남겨두고 세종시에 와 있는 중앙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헌 시비를 차단하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균형 발전을 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럼 최근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국회 세종의사당은 그동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주도해 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참여정부의 총리를 지냈을 뿐 아니라 세종시가 지역구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회 사무처가 관련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맡겼고 그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 차원의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박병석 의원과 함께 직접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된다면요. 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어디에 짓느냐, 또 어떤 규모로 지어서 얼마만큼 수용을 하고 얼마만큼 무언가를 해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먼저 특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로 네. 전월산 남쪽 50만 제곱미터 부지를 최적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이곳은
참여정부 당시 국회 부주로 낙점됐던 곳으로 정부 세종청사와 가까워서 행정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 호수공원과 인접해 배산 임수의 입지를 갖췄습니다. 사실 세종시 지도를 펼쳐보면 누구나 이곳을 최적지로 꼽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전 규모가 될 텐데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위헌 시비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임위원회를 몇 개를 옮기느냐가 핵심이고요. 민주당 특위는 지난 5일 첫 회의에서 11개 상임위 이전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교육, 국토, 기재, 행안, 과기정통, 농림해양, 보건복지 등 현재 정부 세종청사의 둥지를 튼 행정부처와 짝을 이루는 상임위들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지금까지 세종시를 건설해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주관하되 국회 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2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고 현장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해찬 대표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당시 이제 이해찬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종시의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네. 여야 모두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개정안을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네. 이해찬 대표의 그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강한 의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일사천리로 일이 진척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국회 이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적극적이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야권에서 적극 호응해 줄지가 분명하지 않고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충청권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논의를 이끌고 있는데 수도권 의원들이 막상 총선에 임박해서 전적으로 동의해 줄지 이것 또한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런저런 걸림돌을 헤쳐나가려면 충청권이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사실 과거 행정수도 이전 때보다 열기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충북에서는요,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와 관련해 충북은 한 발 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KTX 세종역 문제로 관계가 상당히 냉각됐기 때문에 세종시가 우리한테 힘을 보태달라고 적극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나서지도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세종의사당 설치와 KTX 세종역 설치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거리로 보나 사안의 성격으로 보나 충북도 일정한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는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전국적으로 워낙 큰 뉴스가 있었다 보니까 기대한 만큼 조명을 받지 못해 속이 좀 상했다고 합니다. 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8월 30일에 개막해서 지난 금요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는데요. 우물안 대회에서 세계 진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무예 마스터십은 이시종 지사의 단독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년 전 청주에서 첫 대회를 열었고 이번에 충주에서 두 번째 대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대회 때만 해도 이런 수준 낮은 행사를 왜 하느냐 정말 비판이 거셌는데 와신 상담 끝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회를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네. 제가 기사를 내용을 나오는 것을 계속 보니까요. 네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도대체 충주가 무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비판 아닌 비판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뭐 기타 등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현재 실제 가서 이제 지역 반응들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충북이 창간한 세계 유일의 종합 무예 경기 대회로 네.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2,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 해외 선수가 무려 1,800여 명이나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세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은데요. 주관 기구인 WMC 총회에는 IOC 위원 9명을 비롯해 국제 스포츠계 거문급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가이스프, 즉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가 무예 마스터십을 공식 후원했다는 부분입니다. 가이스프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IOC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중요 기구입니다. 따라서 가이스프 공식 후원은 무예 마스터십이 지속 가능한 국제 대회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태권도, 주짓수, 무에타이 등 10개 종목은 선수 개인별 랭킹 포인트가 적용되면서 참가 선수들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유도와 크라쉬, 기사 등 3개 종목은 이번에 아예 세계 선수권 대회로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청주와 충주 대회를 디딤돌 삼아서 3회 대회부터는 해외 진출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4년 후인 2023년 대회가 되겠는데요.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벌써 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였는데 어찌됐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대회로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충북이 낳은 대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가 무예 올림픽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조상우 기자는 명절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고향 어디세요? 전남 고향. 당직 근무입니다. 아, 당직이세요? 예, 예. 아니, 고향은 어디세요? 예, 고향은 지금 좀 타지로 가야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또 길 많이 밀릴 텐데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